네, 대한민국의 가장 내로라는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을 한 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로라 하는 평론가가 아니고요. 네. 모든 정당에서 내놓은. 내놓은 예. 노들 좀 내놓은. 예, 얘들은 안 돼. 예. 원래 제대로 된 평론을 하려면 이쪽 저쪽에서 욕 먹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국회 가가지고 예. 몇몇 의원님들 만나 뵙고 왔거든요. 좀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듣고 하려고 다 반가워하시던데 내놓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직도 뭐 제 얘기 듣고 예. 뭐 잘 듣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욕을 하죠. 원래 면전에서는 다 반가워해요. 아, 그래요? 아직 그걸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순진했군요. 50대 되면 아는 줄 알았더니 그걸 아직도 모르시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 제명입니다. 제명이 의결됐고요.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 또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김병기 의원은 일단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윤리심판원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두 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늦었죠. 봐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작 저런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건이 불거진 지 좀 한 달이 더 넘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흔히 뭐 말하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증거 자료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좀 쫄은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어쨌든 동료 의원과 원내대표로서 좀 예우를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되면 공당으로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공평하게 처분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늦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일 늦- 평론가님은 예, 저는 뭐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질질 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탈당 좀 해주세요라고 비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얘기를 하고 아예 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탈당을 하는데 이건 김병기 의원이 버틴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심판원은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 거고 윤리심판원이 그러면은 뭐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이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체가 늦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왜 탈당을 안 하는 거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들고 있는 게 많아서 지금 다들 겁먹어서 그런 거냐, 뭐 그런 건데 윤리심판원은 결국은 제명을 했잖아요. 예. 그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뭐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뭐 불만이 있을지언정 저는 뭐 이 이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뭐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60일 안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60일을 꽉 채울 필요는 지금 없는 예. 상황이고 당대표의 결단도 있고 뭐 비상징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아니 앞서 근데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일어나니까 바로 거의 정광석화처럼 제명 조치하고 지금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 끈 게 봐준 거 좀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명을 한 것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계신 분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긴급하게 이거는 제명을 안 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계속 끌려가겠다. 여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긴급하게 제명 조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뭐 물론 엄정해야 되는 거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도 이 징계도 시효가 있더라고요. 공소시효도 아니고 예. 3년이 지난 거는 징계할 수 없다. 이게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이거 잘 약간 뭘까요? 어색하다고 할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은 막 20년 전에 있었던 뭐 동료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에 논란 뭐 이런 것까지 다 징계하기 시작하면은 아. 당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우니 근래에 있었던 것, 정말 최초의 그런 부분들은 뭐 공천이나 이런 심사 과정에서 걸러야 되는 거고 애초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당원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20년 전에 음주운전했으니까 또 징계할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뭐 아,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뭐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3년이 좀 짧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성비위 문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민주당이 어. 하도 성비위가 예전에 많이 터져가지고 징계시효. 징계시효.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민주당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실은 모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김병기 제명 뭐 징계 문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터졌고 돈까지 받은 거 오간 이런 정황이 있는데 이거 쇄신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이거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그러면 정확하게 강선우와 김병기 뭐 김경만 징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휴먼 에러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휴먼 에러일까? 그럼 김건희도 휴먼 에러일까?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시스템 에러고 민주당의 에러는 휴먼 에러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매관매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 뭐 아직 좀 이르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오는 얘기가 탄원서를 잘 보관하자. 이걸 쇄신안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탄원서를 잘 보관하자. 탄원서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김병기에 대한 탄원서를 김현지 당시에 보좌관한테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윤리감찰단에 안 가고 김병기 손에 들어갔느냐. 그 이후엔 또 어디로 갔느냐. 지금은 오리무중이니까 우리의 쇄신은 탄원서를 보관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거를 지금 쇄신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오가는 이 공천의 문제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게 저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냐면요. 강선우 의원이 2020년에 국회에 입성했잖아요. 예. 돈 받은 게 2022년이에요. 2년 만에. 초선 2년 만에. 예, 초선 2년 만에. 지방선거 앞두고. 예, 이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책에 나오진 않겠죠. 예, 이건 누군가 그런 받는 문화가 있고 그런 게 만연하니까 초선이 2년 만에 돈 받고 지금 이렇게 돈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보고 배웠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 에러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김준일 평론가님의 의견입니다. 상식적이죠. 제가 생각하는 게. 뭐 김병기를 보고 배웠는지 누구를 배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우리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외친다고 될 것이냐. 예. 그 당에- 시스템에 한때 계셨던. 네. 예. 저는 뭐 그런 경험은 해봤지만. 예? 근데 당의 처분이 뭘 이렇게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당의 처분이 법률적인 처분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 그 시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밝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말씀은 좀 너무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럼요. 건데 3년 지났으니까 없는 걸로 해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은 됩니까? 거는 많은 분들이 네.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이 법률적 아닌가. 책임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분명히 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 네.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어쨌든 기간이 좀 걸리는데 오래진 않을 거다. 뭐 열흘 이내로 추정이 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비상징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심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낼 수 있는 비상징계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당의 지지율이 높고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늪에서 호적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시간 주면서 미진하게 해도 우리 뭐 지지율 떨어지겠어? 뭐 국민의힘 대안 세력으로 뭐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어? 그런 생각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만약 위기다 그러면은요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죠. 근데 저런 것은 국민의힘 야당 탓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복은 타고났는데 언제까지 야당만 볼 거냐 뭐 그 생각 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네. 예전에도 많은 정당들이 별거 아니다고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어가지고 무너지는 거는 딱 한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좀 그래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라고 자부해왔던 정당이잖아요.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막 그 정치권의 공천원금 나왔을 예. 때 그때 이제 뭐 오세훈법이라고 불렸던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거 개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금 이게 완전 동공천이라는 게 정말 많이 밝혔죠. 그 건진법사 전상배 씨 처음에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게 예. 2018년에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 받은 게 그거였어요. 시작이었어요. 경북도의원 후보자한테 받았죠. 예. 음. 근데 이 바닥이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이제 그거 먹는 거고 실패하면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도 그때 돌려줬다고 그거 안 돼가지고 그 불문율인가요? 성공하면 먹고 실패하면 돌려주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강선우 의원도 결국은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1억을 돌려줬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음성으로 양성으로 이게 음성은 이제 만나가지고 돈을 주는 거고 양성적으로 하는 거는 시의원, 구의원 다 후원하잖아요. 최고액으로 다 후원해요.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아내 이름, 뭐 배우자 이름, 뭐 지인 이름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외유 나갑니다. 요즘처럼 옛날처럼 뭐 이렇게 직접 돈을 받지는 못하니까 해외 외유 나가고 본전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방의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예. 이유에 이 국회가 있고 이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이제는 정당이 책임 있고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 공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휴먼 에러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집권 여당이 좀 더 나서서 틀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도 여기 한 말씀 더 하신다면 근데 전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 사람이 바뀌고 법률과 제도와 규정이 바뀌더라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더라고요. 어디다 뭐 개인적인 신고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도를 바꾼다고도 그 안에서 몰래 해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100%다 막습니까? 몰래 만나서 주는 거를.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공천 헌금이나 아니면 후원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퍼뜨리고 제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게 이런 맞아요. 부분에 이제 징벌적 배상제를 해서 한 20배 정도 공천헌금 들키면 20배 토해낸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좋습니다. 저는. 좋죠. 예. 예. 장 소장님은 그래도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요. 네. 세상은 회의적이에요. 비관적으로 왜 이렇게 사세요. 회의적이야? 아니 사람이. 그 부분은 제가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아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양자 간에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회의할 때 또 얘기해 보시고 회의적이라니까. 네. 예, 김경 서울시 의원 수사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입국했어요. 네. 사실 출국한 것도 이상한데 그렇죠. 일단 입국은 했습니다. 네. 입국 시점을 원래 12일로 하겠다 이렇게 경찰과 얘기했는데 11일 날 오후 했습니다. 네. 하루가 앞당겨졌는데 네. 여기에 대한 또 여러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경원 측에서는 일단 계산이 끝났다. 전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됐어. 견적 나왔어. 이제 내가 귀국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당분간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론에 언론에 좀 뭐 두드려 맞겠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또 말도 맞춰놨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귀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민주당의 대응보다 저는 경찰의 대응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강제 수사라고 하죠. 보통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13일 만이에요. 사건 터진 지 13일 만에 지금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압수수색을 심지어는 김병기 의원은 지금 빠져 있어요. 강제 수사도 안 받았어요. 김경, 뭐 강선우, 뭐 이러니까 길을 쓰고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왜 김병기는 그러면 압수수색을 안 하냐? 지금 13가지 뭐 의혹이 있는데 물론 뭐 수사에도 또 ABC가 있고 절차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거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까 경찰의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저는 수사 자체가. 그리고 13일 뭐 어떻게 김경은 또 출국했으며 김경은 그 전에 또 그 사경연맹을 통해서 당원을 모집하려고 해서 이미 수사 중이었는데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된 상황에서 혼자 탈당해가지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나 복당할 거야 이런 얘기 주변에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 경찰 게다가 지금 상황은 김병기와 당시의 동작 경찰서장 지금은 아닙니다. 뭐 예. 서울청으로 갔다 본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 통화 수시로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국민의힘 3선 경찰 중신 중진 의원. 그러니까 경찰 자체를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이 조직은 저도 예전에 경찰 뭐 출입 기자하면서 한 4년 정도 해봤는데 바람보다 빨리 눕습니다 정말로. 아니,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 아닙니까? 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아닙니다.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단연의 단연의 경험. 경험을 봤을 때 경찰은 정말 눈치를 많이 보는 조직이에요. 예. 매우 실망스러워서 이거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찔끔 몇 명만 이렇게 수사하고 그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서울청에서는 절차가 있는 거다. 다른 거 하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 지금 되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의 말은 못 믿겠다. 경찰 수사를. 그러니까 장성철 늦장 수장님은 수사, 어떻게 보세요? 뭐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러한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고발 접수, 수사관 배당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긴급하게 해야 되는 수사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뭐 공수처, 중수청 생기고 국가수사본부 더욱더 권한이 확대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봐주기 늦장 수사하게 된다라는 비판 받으면 권력을 향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리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음이죠. 처음 보도된 게 지난 29일이고 김경 서울시의원 1억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경 시의원은 31일 날 미국으로 갔는데 어제 서울청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사건이 배당이 돼야 출국 금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배당이 되기 전이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했다. 일단 억울하다는 게 서울청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사실 되기 전에라도 저렇게 긴급한 증인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긴급하게 뭐 출국 금지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너무 느리면 느려요. 사실 뭐 도망가면. 알려진 다음에 이거 수사받겠네? 다 숨겨놓고 도망가면 끝 아닙니까? 김경호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음. 1년 6개월 동안 외국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경찰에 그건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그럼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납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같이 하자. 이거 이제 특검 관련 공천원금과 이 부분 특검 관련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개혁신당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거 왜 만나자고 하냐 조국 그 혁신당까지 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랑 특검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둘이 엮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장동혁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하나는 선거 연대하는 거야? 너희 합당하는 거야? 이 질문이 계속 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야 이준석 너 내란 정당 내란하고는 선 긋겠다더니 장동혁하고 이렇게 손잡는 거고 내란 세력하고 손잡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범야권으로 해보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같이 하자. 예,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조국 혁신당이 받겠습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모양새는 결국은 처음에 구상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는 결국은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천원금 문제 같은 거 왜 같이 특검하자는데 손 안 잡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쪽에서는 범죄자들끼리 놀아라. 개혁신당 뭐 국민의힘 범죄자들끼리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약간 감정만 상한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음. 개혁신당 관계자가 조국 혁신당을 범야권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제가 뭐 없는 거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고위 관계자, 당의 고위 관계자한테 와, 고위 관계자. 네, 그런 그럼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진짜? 고위 관계자면 현역 의원입니까?
아니 뭐 거기에 현역 의원이 보다 별로 더 안 센 계셔서 사람들이 있죠. 더 센 사람이 아, 현역 의원보다 예. 센 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 당연히. 예. 야, 그건 진짜 희한한 생각인데. 아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같이 연대하자고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했으니 공식적으로 야권으로 보는 건 맞잖아요. 장해찬 씨 생각나는데 돼지국밥에 케찹 막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아, 좀 그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조국 신당은 범여권으로 봐야지 어떻게 범야권으로 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자꾸 뭘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목적, 꼼수, 목표, 의도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좀 존재감이 지금 좀 작잖아요. 예. 지방선거 앞두고 존재감과 주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고 협상을 해보면 내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장동혁 정도는 내가 정치적으로 누를 수 있다. 아,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세속의 들고. 개혁신당이지만 장동혁 대표랑 둘이 있고 또 본인이 주도하게 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을 주도해서 네. 사실은 내가 야권 대표 주자다. 예, 그런 인식도 줄 수 있다. 어. 왜냐면 장동혁 대표는 한 정치한 지 3년 됐는데 본인은 한 13년 됐으니까 내공 차이도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조금씩 다가가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예.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혼자 독자적으로 지방선거 때라든지 2028년도 총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범보수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좀 반응을 보는 거 조금씩 다가가는 거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지 분석 최고라고 여기 댓글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 댓글도 네. 예, 뭐 장 소장님 존경합니다. 예. 하양님이 장선철 분석 최고입니다라고 네, 했는데 최고를 하시잖아요. 그 밑에 뭐 다른 얘기도 좀 있고 있어요. 이옥기님은 냄새 좀 피우지 마라 하는 얘기도 거의 있습니다. 뭐 예, 세작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장 소장님은 예. 그 선거 지금 말씀하신 조금씩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건 지방선거 사실 세석의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 존재감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장성철 소장님의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선거연대까지는 안 아니고 가고 한번 꼭 일단- 찔러봤다가 이제 좀 빠졌다가 그러니까 저거에 좀 받아서 얘기하면 국민의힘 얘기를 쫙 좀 들어보니까 약간의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쨌든 범보수가 합쳐야 되니까 개혁신당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환영하거나 괜찮게 보는 거가 있고 아니 왜 우리가 107석인데 예. 세석짜리한테 왜 끌려다니는 거야 도대체 장동혁 대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음. 뭔가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준석한테 말렸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을 정확하게 공략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선거 이게 안 이길 거야? 윤호개인하고 절연 안 할 거야? 뭐 이러니까 한동훈하고 뭐 손 안 잡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준석하고 이제 손잡고 뭐 이런 개혁신당하고 손잡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쉬운 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갔다. 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가 적절한 절묘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어쨌든 혼자는 너무 힘들다. 예. 오늘 이제 다른 라디오 가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도 공조하는 거를 네. 국민의힘에 제안하려고 한다. 네.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그러니까 특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주당의 고압적인 자세를 볼 때 단식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대단한 얘기가 나왔어요. 승부수를 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욕도 많이 먹을 거예요. 아니면 내란 정당 장동혁처럼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이냐? 예. 이게 개혁신당이 나가야 될 가치관과 철학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겠지만 정치는 현실적으로 세잖아요. 세력입니다. 이렇게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과 좀 가까워지면서 보수파에 대한 세력으로서 미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연대까지는 당장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기인 사무총장이 나와서 국민의힘이 아니죠. 개혁신당에서는 나와서 선거연대는 아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조 얘기가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변화예요. 그리고 선거연대 하기 힘든 거 맞고요. 지금은 선거연대 한다라고 하면은 개혁신당 몸값이 확 떨어지죠. 똥값 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고 튕기고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가뜩이나 당세도 약한데. 뭐 그래서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뭐 놀랍지 않다. 가능성은 낮지만은 뭐 합당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예. 네. 어제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비용을 99만 원으로 이거는 기초의회에 나가는 후보자들 대상인데요. 99만 원으로 낮추겠다. 뭐 기타금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에 정치인 4,000명을 모을 겁니다. 한국 정치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이 도전할 차례입니다. 2026년 개혁신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싶은 분들,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 이제 국회에 계셨으니까 당대표 보좌관도 하셨고요. 장성철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선거 기초의회에 나가려면 얼마 정도가 듭니까? 사람마다 법정 선거 비용이 다르겠지만.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기초는 얼마인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1억 정도 들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은 기본적인 선거 홍보물도 있고 예. 공보물 있고 유세차도 있어야 될 거고 선거 운동원도 있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99만 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 보통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이렇게 심사비 같은 거 받는데 그런 그거 거 안 없다. 받겠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개혁신당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 후보자들에게 주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뭐 시군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다 하게 되면 몇천 명 되잖아요. 예. 앞서 4,000명 준비하고 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본인 당의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 요 정도 비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대주겠다 뭐 그런 대주겠다. 건지 이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20초 남았는데 하고 예. 이따가 또 유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아니 저 실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농담은 아니라 근데 현실성은 없고 99만 원으로 선거 치를 수 있으면은 진짜 좋겠습니다. 좋겠다. 99만 원은 불기소 세트에서 보고 처음 보네요. 예. 아 그러네요. 예,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99만 원 불기소 세트 이후 처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서는 뒤에 저희가 2부 인터뷰 끝난 다음에 또 한칼 토론 유튜브 버전에서 보다 뭐랄까 신선한 언어로 내밀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한칼 토론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럴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란 사태 진짜 안타깝다. 이런 것도 얘기하다가 또 이제 저희가 또 뭐 다른 얘기할 때 또 재밌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우리도 과거에 경험이 있었고 물론 뭐 최근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네,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에 만났나요? 아까 제가 확인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 대표요. 만나서 지금 합의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특검법을 이제 공동 발의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났습니다. 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합의문도 냈다고 그래요. 이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정리가 돼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준석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네. 아니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준석 유튜브니까 지금 대표나 거예요. 이준석 대표 참모들이 예. 어떠한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음. 윤석열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는 또 부정선거, 뭐 내란, 비상계엄, 뭐 윤어게인 이런 것과 제대로 입장 정리가 안 됐잖아요. 결별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연대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와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양당이 합의를 하고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즉히 작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아, 뭐 특검 압도적인 자체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양당이 뭐 합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너도 말이야 내란당하고 함께하는구나. 너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정치적인 공격만 당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뭐 논리를 읽어보더라도 아니 앞서 과연 도움이 될까? 방송 그런 중에 생각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고민해서 한 건데 배경은 있겠지만 동의할 수는 그렇더라도 없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배경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과 개혁신당 처지의 공공함 때문에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마지못한 정책적인 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뭐, 보면 도움이 될까? 장 소장님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별로다. 이 그러니까 얘기인데. 제가 너무 김준일 길게 설명했다는 평론가님은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또 요약 정리 우리 시청자들 편의를 위해서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짧게 정리하면 냅둬라. 예, 이렇게. 알아서 하겠죠. 조태임 기자님은 어떻게? 제가 지금 정리하느라 아, 예. 지금 현장에서 바로 그 좀 전에 브리핑이 있었던 한마디로 거예요. 요약하면은 말 붙지 네. 마야 말 붙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양당은 이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만약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하면은 양당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걸 좀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국 대표 언제까지 뭐 같이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나왔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빨리 용단 내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예. 네. 조국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 조국 대표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연대 제안에 대해서 지금 외계인은 국민의힘이다.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어록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손 맞잡고 싸우게 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야당이 손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외계인은 국민의힘이다라는 게 조국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저는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보수파와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내놓은 메시지도 보면은 거악 앞에서 뭐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악이라고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동의하게 만드느냐, 설득할 수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어쨌든 큰 거악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예. 김건희. 근데 이런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거를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서 이재명이라는 거악을 우리가 심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 거학 척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네. 민주당원이에요? 네? 저는 당원이 아닌데. 민주당원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뭐 이재명 정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하고 특히 통일교 뭐 돈 받은 사람들 이거 특검도 하고 그리고 공천원금 받은 사람들 특검도 하겠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국민의힘 당원이야?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근데 제가 조국 혁신당 쪽에서 들었는데 그 예. 이제 같이 하자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진지한 제안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고 일단 이제 내질렀고 어제 문자 하나가 딱 왔대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진정성 없고 이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문자는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 문자 하나가 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사실 조국 혁신당을 같이 손잡기가 개혁신당 입장에서 훨씬 힘들 텐데 그렇죠. 문자 하나로 뚝 보냈다는 거는 어차피 쟤는 안 할 거야.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 메시지도 보면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종속적인 정당이 될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되게 노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좀 반발을 하고 아마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맞아요. 저런 얘기를 하면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언제까지 개혁신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종속 정당 될 거냐, 음. 거대 정당한테 끌려가고 거기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거기랑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선거연 때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음. 이게 맞나? 왜냐면 지금 또 예, 네, 잘못 말씀하세요. 보시는 건데 개혁신당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장동혁 대표가 개혁신당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음. 뭐 워낙 의석수 차이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뭐 논의 과정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조탱 기자님이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예. 정말로 야 3당 왜 그러면은 진보당은 빠졌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거기는 위성 정당이잖아. 독자적으로 의석을 만들어낸 정당. 지민 비조를 했지만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으로 한대고 예. 여기는 이제 그 위성 정당으로 나온 데들은 아예 우린 취급 안 해. 이렇게 얘기를 원래 한 거예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가 음, 나중에 음. 분리된 곳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월해라는 거를 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리 만났냐 조국혁신당 하려고 하면은 무슨 평소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그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언론 플레이하는 거고 이용해 먹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배경 설명 드렸잖아요. 장동혁, 이준석 둘만 계속 투샷이 잡히면은 예. 별로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한번 야권 연대처럼 포장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좀 잔머리 같다 솔직히. 이 정도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준석 대표가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서로 먼저 물밑에서 이게 얘기가 있어야지 될까 말까인데 던졌다 그냥 던지고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한 예. 말씀만 더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장해찬 씨랑도 가깝게 이제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원래 패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하죠. 예, 예. 같이 하는 모습을 좀 얼마 전까지 보였었고 또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장동혁 대표랑 저렇게 투샷이 잡혔단 말이에요. 저게 과연 이준석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이준석 당신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요 부분만 한정해서 우리가 그냥 정책적인 연대, 특검 연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 좀 어제 실망스러운 이기인 부분들이에요. 사무총장도 전직 맛집에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의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장동혁과 손을 잡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랑 잘해보자고 하지 않냐. 우리 왜 못하냐. 그러니까 그 부분 특검에 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얘기를 정당의 대표는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미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국정을 통과를 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잡아야 되는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관과 입장,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정말 소수 정당의 당대표가 저런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얘기는 이제 요 얘기만 한번 짚어볼 텐데 뭐냐면 사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제3당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뭔가 연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른바 윤어게인으로 지도부가 불리고 있어서 여기랑 손잡기는 개혁보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서 여기랑은 안 잡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특검 관련이긴 하지만 손을 잡는 모습 보면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가겠군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판단한 다음에 한 게 아니냐. 이거 물론 상상의 추정의 영역인데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저는 지방선거까지 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 특검은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예. 지금 안 하고 뭐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그 정치 철학에 대한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 뭐 할 수 있죠. 외계인 뭐 쳐들어오면 지구인들끼리 연합한다는 뭐 노회찬 어록도 지금 소환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공방을 조국혁신당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신장식 의원이 또 발끈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노회찬 끌어들이지 마라 뭐 하는데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다만 이게 이제 여론전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이 합의 안 하면은 뭐 이거 어차피 특검법 발의를 하든 뭐 뭘 하든 그러면 그런 식의 둘이서 손잡는 거를 넘어서 여론전을 잘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정치 리더십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알겠습니다.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난감한데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지금은 선거연대란 얘기를 못 꺼내곤 음. 있지만 결국 임박해서는 뭐 약간 공식적으로 티 안 나게 이렇게 뭐 지역을 조금씩 양보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혁신당 쪽 있는 분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개혁신당에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동력이 좀 살고 그러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뭐 아직 뭐 선택지는 있지만 나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출마자들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눈에 띈 게 물론 개혁신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는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왔지만 일부 뭐 보수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경기도지사 후보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광역단체장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부 있다라는 근데 것도. 그런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급을 높이는 거니까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뭐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여기에 자꾸 여론조사에 언급이 되는 거. 예. 그것이 또 이제 이런 시사 방송에서 언급이 되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체급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다. 출마를 안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장동혁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고성국, 장해찬, 이호선 뭐 이런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동혁 대표랑 함께하는 모습 보이는 게 예. 이준석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명 변경도 사실 나왔는데 이 얘기는 잠깐 당명 변경 가기 전에 예. 아까 전에 그 지방선거 이제 99만 원으로 치른다. 이게 선관위에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2년 지방선거 때 이제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거 비용 제한액이 있어요. 시도지사 다 제한액이 있는데 그거는 시도 그 상황마다 다릅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마다 달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4억 3,300만 원. 시도지사가 예, 광역단체장이 예.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인데 예를 들면 다 달라서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는 44억 원입니다. 이거를 치르려면은 예. 44억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쓸 수 있고 예. 또 쓰는 거는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그렇죠. 그건 뭐 15% 이상이면은 이제 다 보전해주고 뭐 이런 규정인데 그러면은 시도지사 말고 지방 의회에는 도대체 얼마나 이제 이게 아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의회 얘기한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초의회 기초의회, 뭐 광역 의회,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200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 2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99만 원은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평균이거든요. 이 돈을 안 쓰고 선거를 치를 수 있나? 좀 잘 치렀으면 좋고 한번 그러니까 선거 혁명을 한번 돈 안 쓰는 선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은. 치를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을 자제합니다. 개인 SNS,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이용할 겁니다. 유세차, 선거운동은 최소화할 겁니다. 그냥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본인이 발품 팔면 됩니다. 미디어 노출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런 거 언론의 인터뷰라든지 유튜브 출연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냥 막 어디에 광고를 하고 이런 거 돈 안 씁니다. 우리 개혁신당 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못한다고 하십니까? 모질이 같은 소리예요. 라고 저게. 개혁신당이 주장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러니까- 뭐 지난 제가 아. 갖고 있는 자료가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비용이 나온 게 뭐냐면 이건 선관위에서 보전해준 비용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 535억, 김문수 국힘 후보 450억,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8억 정도 쓰긴 했습니다. 일단 물론 유세차도 뭐 6대인가요? 가장 적게 하고 현수막 잘 안 걸고. 근데 물론 이제 사실 당시에 된다라는 생각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용도 줄일 수가 있었겠죠 물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닌데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시의회 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쇼츠 만들면 그건 누가 보나요? 문자는 강제적으로 그 지역구에 발송이 되니까 좋든 싫든 강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쇼츠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가능하지 않다. 대표가 이제 신인들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심정은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반값 선거비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까지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5% 이상 얻게 되면은 선거비용 50%를 보전해준다 이런 내용의 선거법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저거 99만 원 선거 운동은 그냥 하나의 구호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 현실은 좀 어렵다. 일단 뭐 이 대표는 계속 선거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타 큰만 해도 광역은 300이고 기초원 200이에요. 그것만 해도 99만 원 넘잖아요. 그건 지금 당에다 당에서 일단 내주겠다. 내주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 네. 어제 68%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은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앞서 이제 조태임 기자가 쭉 정리를 해줬어요. 국민의힘 당명 변경의 역사 네. 쭉 정리를 해줬는데 제안을 하신다면 어제 서영주 소장은 부끄럽당 부끄럽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해놨어요. 예. 다법당. 답업당. 답없다. 오늘 다법당 대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다법당. 지금 다법당. 하는 꼴이 답이 없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장성철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예, 답업당. 제 주장. 김재일 평론가님이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당에서 발표한 얘기를 먼저 하고 예. 77만 명 당원 권리당원 중에 투표율이 한 25%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68%가 찬성을 해서 이게 그랬거든요. 13만 3천 명이 이제 찬성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전체 당원의 비율로 보면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6%더라고요. 네. 이게 68%가 찬성했다라는 거에 착시에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너무 낮다. 투표율 자체가 나 75%의 당원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반대한 거로 침묵으로서 반대했다라고 어느 정도 봐야 돼요. 투표율이. 이게 그냥 일반 여론조사도 아니고 당원들 통해서 조사하는데 75%는 투표도 안 했으니 그러니까 문자가 간 거잖아요. 당원들한테 예, 이거 예. 좀 눌러 들어가서 투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이런 거 민주당에서도 그때 1인 1표제 가지고 그렇죠. 투표하니까 20%대 투표율 나와가지고 그거 당원들이 이렇게 80%가 찬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비율은 그 정도가 안 나온 거잖아요. 예.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됩니다 원래. 이게 진짜 요식행위다. 투표율을 봐야 돼. 나머지 75%의 의견은 관심 없당. 뭐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 관심 없거나 사실상 침묵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거는. 반대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롱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롱하고 싶지는 않은 게 이게 그동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다법당 뭐 무슨 당 뭐 나이가 저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 굉장히 참신한 어떤 정치의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의 가치를 예. 사실은 잘 반영하는 게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사실 전문가들 내부에서 맡긴 게 당원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공모해서 물론 심사가 있고 그러겠지만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이 당이 지향하는 바를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과 그런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이거를 무슨 오디션 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까리하네, 참신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공모를 했는데 많이 나오는 건 뭐 미래자 들어가거나 자유. 공화자가 들어가거나 자유가 들어가거나 그런다고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화자 들어간 거는 박정희 때 공화당 있고요. 예. 뭐 자유는 이제 이승만 때 자유가 있고요. 사실 웬만한 좋은 단어는 다 썼어요. 그리고 민주 뭐 당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민주정의당, 민주와 정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민주자유당, 민주와 자유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그래서 보수가 오히려 한 번도 안 써봤던 게 보수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보수라는 단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역을 이념적 지형을 협소하게 만드는 거에 반대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는 중도 정당을 표방한다. 중도까지. 그래서 보수란 단어를 안 썼는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뭔 거를 해도 장성철 소장님 같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답업당, 뭐당, 그런 당, 고장난 뭐 당. 고장난 당. 그래서 저는 고장난당은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고가 고성국 장이 장예찬 장동혁. 장동혁 난이 설명하기 좀 애매하네요. 네. 난이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수 정당의 최고의 당명은 한나라당이라고 봅니다. 예, 한나라당 때가 한나라당이 가장 오래 갔고요. 오래 당명도. 갔고. 그리고 영어로도 멋있어요. 영어로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영어로 그랜드 내셔널 파티. 그랜드 예. 내셔널 파티. 예. 내셔널 파티. 그래서 그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의 당명이었다. 그래서 최고의 당명이었다. 그냥 다시 한번 한나라당 써라.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전성기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전성기. 그 다음에는 계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다. 예. 조태임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명 관련해서 저는 한두 달 전에 당내 좀 소신파 의원한테 들었던 거는 이제 그때도 이제 당명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예. 이제 좀 쇄신을 하자 이런데 그때 그분은 그 이참에면 다 같이 바꾸자 이렇게 좀 찬성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당명만 바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쇄신 그렇죠. 내용은 그대로. 그래서 어제 한 원로 정치인이 짜장면집이 짜장면이 맛이 없는데 요리사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뭔가 쇄신안 내놨다고 했지만 그 쇄신안이 진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명만 바꾸면 아까 주호영 의장 얘기한 것처럼 포대가리만 하는 거지 아무 진정성 없다. 이거 허례허식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확실히 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잘 유권자들이 몰라줄 때 우리 정말 당명까지 바꿀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윤 절연을 안고 당명만 바꾸니까 그게 뭐야?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거죠. 예. 내용은 그대로잖아요. 내용은 포장지만 그대로다. 바꾸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포장지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당명 바꾸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 당면 바꾸는 거 돈 많이 들어요. 대략 한 40억 정도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홍보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당, 256개 뭐 당협, 사무실 다 간판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간판 일단 다 바꿔야 돼요. 네, 그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뭐 안에 조명 들어가면 돈 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 제작해야 됩니다. 뭐 당원증, 명함, 깃발, 임명장, 각종 서식지 다 재발행해야 됩니다. 디자인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 돈 이거 많이 들어가요. 이거 기획료 같은 경우엔 예. 지금 김질 평론가님이 나에게 맡기면 그냥 해준다 이러려고 그게 그랬었던 아니라- 것 같아. 그다음에 디지털 개편해야 됩니다. 뭐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SNS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것도 가격 만만치가 않고 홍보 캠페인, 뭐 영상 비용, 현수막, 뭐 새로운 브랜드 인지도 확산 비용 이런 거 따지면은 대략 당면 바꾸면 4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돈 들여가지고 할 땐가 장동혁 대표를 바꾸면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장 소장님. 아. 지금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제1야당의 깊은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호텔 경제학이야 이것도 그러면 일단 이게 간판업자와 저는 간판업자들은 일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어. 야, 누구? 되게 그러니까 좋겠다. 이런 거 네. 이제 다 외주 가면은 또 고성구 누군가가 아. 또
아 고성국 때문에 봤구나 그럼. 아 모르죠. 아이 뭐 저는 언급한 적이 없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예. 여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또 만만치 않아서. 일단 뭐 예. 관례적으로 그런 일이 좀 있었다라는 의혹적인 거죠. 예. 그 아까 이제 조태인 기자가 뉴스연구소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은 안 되는 집안이 맨날 바꿔요. 정당 이름을. 제가 예전에 민주당 계열의 그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이거 외우는 분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에서 2000년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2003년,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까지 왔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최대 암흑기였어요. 맞아요. 그때 너무 자주 바뀌었죠. 예. 이합집산도 그때도 안철수 대표랑 맞아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했었고. 근데 최근에 보수 정당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한나라당 빼고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다음 이게 지금 그 암흑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의 암흑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한테 다가갈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 주방장을 바꿔야지. 카레가 맛이 없는데 똥맛 카레인데 계속 주방장은 안 바꾸고 똥맛 카레를 팔겠다고 해서 이거 똥맛 이렇게 지우면은 그게 팔립니까? 예. 그래서 아니, 방송에 또 우리가 너무 그렇고 아니 이거 똥맛 카레는 엑스맛으로 했어요. 엑스맛. 비율을 많이 드는 거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한심하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예, 당명 변경은 어쨌든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근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당원 투표. 당원 투표. 네, 아까 이제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들 당원 투표에 붙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략 한 25% 내외가 투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강성당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치적인 명분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모든 많은 일들과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당원 투표 붙입시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당대표 사퇴해라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지방선거 당신 있으면 못 치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그럼 당원들한테 신임 물어보자. 없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투표율과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의 꼼수와 암수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꼼수 암수가 숨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궁금하더라고요. 77만 명이 77만 당원 대상으로 투표했는데 응답률, 투표율이 25.4%다라고 했잖아요. 연말에 제가 본 기사에는 100만 가까이 됐다. 그때 96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3개월 당원 당비, 아. 3개월 당비. 정확하게는 당비를 내는 사람이 96만 명까지 늘어났다. 정의용 사무총장인가 그분이 얘기를 한 거고, 예. 그게 권리당원의 얘기, 아니 그러니까 뭐 책임당원. 책임당원의 얘기한 거. 그러니까 민주당은 6개월을 당비를 내야 되고요. 예. 국민의힘은 3개월을 내야 돼요. 3개월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는 그거 가지고 거짓말까지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이제 이 표를 권리당원 표를 행사하려면은 이미 8월달, 9월달에 입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2월, 3월부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국힘 계열은 3개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뭐 12월, 1월, 2월 요때. 그래서 지금 이 들어온 게 정말로 너무나 장동혁 체제가 마음에 들고 이래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풀로 땡긴 거 아닌가 지금 각 지금 후보자나 이쪽에서 뭐 그런 좀 추측도 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특히 제 우측의 화면상 왼쪽에 계시는 평론가님께서는 보수가 지금 장동혁 체제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명 변경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쇄신 사람을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단 들어갔어요. 그냥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쇄신과 변화를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모양새로 거의 결정된 것 아닌가?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쇄신안이 별거 없었어도 네. 별로 거기에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쇄신안이 만약 별거 없으면 나라도 흔들겠다라고 했던 의원들이 당면 변경 나오니까 그래 뭘로 바꿔야지 그냥 요렇게 된 듯한 느낌도. 근데 이제 분기점들이 있잖아요.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나올 2월 초중순. 예.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 판단, 메시지 봐야 될 것 같고 설날 전후로 해서 각종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불리하게 되면은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면서 자 나한테 이의 제기하면은 공천 안 줘 이렇게 협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공천 받아봤자 나가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순응할 후보들이 그렇게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월 초중순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당은 상당히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 2월 위기설을 제가 아마 방송에서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지금 가위바위보.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아, 조태임 기자가 처음 얘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2월 위기설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한겨레에 제가 존경하는 성한용 예. 전문 기자, 정치 전문 기자도 그런 비슷한 칼럼을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물러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때 뭐 이를테면 신동욱 뭐 최고위원회 비대위원장설을 우리 장성철 장소장님이. 소장님이 그들 TK 의원들이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신동욱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길 수 있나? 뭐 약간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장동혁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고민이 되면은 약간 하는 시운용으로 하는 신용 아니요, 찔끔찔끔하면서 쇄신하는 거 이렇게. 생명 연장의 꿈 뭘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장동혁 대표 됐을 때 한겨레에 칼럼 쓴 게 뭐였냐면은 황교안 장동혁 평행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매우 비슷하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의 언어로 얘기를 그러니까 종교의 언어를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법조인 출신이고 굉장히 탄핵이 된 대통령이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장악하고 강경 보수하고 손을 잡고 뭐 이런 거 경로가 그러네요. 비슷하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요. 그래서인가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서요. 예. 라고 그래서 얘기를 물화일체 경지까지 갈 줄은 제가 예측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완성이 되려면요 장동혁이 중도 사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서사를 완성할 것 같다. 예, 평행이론은. 당면 변경에 대해서 앞서 이제 사실 당원의 투표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데 조태임 기자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나 내부 분위기는 어때? 앞서 말씀은 과거에는 좀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쇄신 안 되는데 별거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어제 분위기들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이 바뀌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당명만 바꿔서는 이게 국민들한테 소구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다들 좀 굳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먼저 쇄신 의지를 보여주고 당명을 바꾼다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데 당명만 껍데기만 바꾸고 내용을 안 바꾸면은 별로 설득력도 그렇죠.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지켜볼지 네.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제 목소리를 외치면서 할지 장성철 소장님의 얘기는 그게 2월 되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팀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는 저는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그 입장이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그 쇄신한 사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환영한다고 예. 그걸 봤을 때 일단은 지방선거까지는 이걸 지켜보는 분위기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다들 얘기하시는 게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이후면 버티기 힘들 거야라는 얘기들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선거 지면. 많이 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죽은 정당이지. 지방선거는 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장동혁 바뀔 것 같아. 예. 지방선거 안 지도록 어떻게 지도 체제를 꾸리고 당의 노선과 윤석열과의 결별 이거에 대한 치열한 내부 투쟁, 내부적인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이 뭐 내가 뭐 나서봤자 뭐 하겠어. 뭐 저기 지겠지. 그러면은 뭐 그때 바뀌겠지.
이게 맞아요. 이게 죽은 정당 맞아요. 근데 이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의 절박함이 더 강한데 그렇죠. 지방선거는 사실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렇죠. 총선까지는 한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절박함 좀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돈만 받으면 되지. 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한테 뭐 절박한 게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원래 지난 며칠이었죠? 벌써 날짜가 9일이요. 9일 날, 9일 날 결심 공판이 있었고 구형이 되기로 했었는데 당시 김용현 같이 이제 병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시간을 뭐 거의 7시간 넘게 끌면서 안 됐어요. 아싸 성공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는 재판 사법- 필리버스터는 처음 봤어요. 사법부랑 판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계속 그런 얘기 했는데 예. 그거 보니까 지기현 판사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 지휘권 그런 것들 예. 행사하지 않고 소송 지휘를 좀. 소송 네, 지휘권. 소송 지휘권 그런 것들 다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똑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들어주면서 다 무슨 들어주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그냥 이참에 저 판사 그만두고 전문 MC로 나가면 몸값이 폭등할 것 같다. 유재석을 능가하는 새로운 MC의 탄생. 그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 지금 제목을 노린 거 아니에요? 제목을 노린 쇼츠의 제목을 노린 사람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한심했어요, 네. 진짜. 아니 그런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다 보지는 못하고 기사로 이제 조금씩 봤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기현이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누가 불쾌해요?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지기현이 아,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와, 아니 그 판사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잘 들어주고 그럼 뭐 대한변협에서 뽑은 훌륭한 판사 막 이런 거 막 투표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무슨 판사 보면 대체적으로 고압적이지 않고 말도 잘 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법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할 얘기 다 하라고 해요. 진짜로 판사들이 이렇게 가정법원 얘기 들어보면 막 다 이렇게 하고 뭐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와 이건 선 넘었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기현이 했어요. 변호사들한테. 너무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밀당인 거지.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도 하고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프로는 이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판사가. 한 칼럼에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민아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경향신문에 썼는데 아 이건 너무 선을 넘었어요 진짜. 아 진짜 좀 부끄럽다 진짜. 근데 워낙 절차 문제를 이전에 이제 구구 아스팔트 세력들이 워낙 절차 문제를 다퉜기 때문인지 어쨌든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라라는 게 지기현 판사의 생각이다. 물론 재판이 지연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또 있는 거고요. 오늘 끝낼 테니까 오늘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오늘은 결론 반드시 냅니다. 예.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근데 저 법 쪽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해도 판결은 또 의외로 엄격하게 좀 세게 내릴 거다. 원래 웃는 낯으로 뒤통수 때리는 게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예. 하더라고요. 근데 무기 때리겠죠. 근데 기자들 그렇더라도. 예로 들더라고요. 근데 기자들도 막 상대 얘기 어쨌든 아 그쵸 맞죠 이러고 공감하면서 듣잖아요. 최대한 그 사람 얘기를 끌어내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기사는 또 비판적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얘기는 다 들어주는 척하지만 또 의외로 판결은 엄격하게 더 세게 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저랑 나이가 같아요. 오. 나랑 나이가 같아서 그냥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같으면 뭐 한 달이 그게 아니라 제 지인의 5천만인데?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 지인의 친구. 제 친구, 그러니까 정확한 친구의 친구죠. 그러니까. 장군의 자손. 그러니까 개포고등학교 뭐냐 나왔는데 아. 그 몇몇의 지기현을 아는 사람들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지기현이 왜 그러면은 그때 윤석열 구속 취소했느냐. 그러니까 뭐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뭐 일단은 첫 번째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할 줄을 몰랐다. 즉시 항고 포기를 할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두 번째는 멋있게
윤석열의 입장도 조금 배려해주고 예. 그 다음에 사형 이렇게 때릴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기현이 스타일이 극우적 성향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세게 나올 거예요. 형량이. 근데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예. 구형할 테고 그 둘 중에 하나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계속 방송에서 얘기한 게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여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와, 이거는 진짜 권위를 떨어뜨렸다, 근데 이제 재판에. 전체 맥락에서 약간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변호인들이 절차 가지고 계속 문제 삼으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뭐 약간 이런 뉘앙스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하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도 짜증을 좀 냈습니다. 앞서 얘기한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게 덱들이 원하는 덱은 대량 표현 안 썼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냐 이제 검사 말을 계속 막으니까 그분도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처럼 변호인들이 너무 본인 장사들 해서 그러니까요. 지기현 판사가 열이 받았다. 형량이 더 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냥 뭐 사형 뭘 선고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있고 무죄는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 무죄. 그렇죠. 윤석열 난리 무죄. 나죠. 땅땅땅. 조태인 기자님 딱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그럼 반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상 때릴 텐데 전 진행하는 거는 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과 사형, 네. 구형량도 두 가지밖에 없고 그렇죠. 선고량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물론 감경은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경할 수 있어요. 예. 감경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감경도 반성 안 가능하다.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20년 정도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지기현도 압박이 그러니까 약간의 의식이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이런 걸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감경해주기. 예전에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재판받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차를 좀 많이 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모양을 만들어가서 형량은 제대로 다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너무 들어주면서 약간 자꾸 날짜가 지연되니까 이거는 스타일이야 뭐 본인 스타일도 하는 거지만 이건 잘못됐지 않냐. 맞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이상민 전 장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징역 15년 구형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15년이 기본값이구나.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도 15년이잖아요 지금. 예. 한덕수 그러니까 중요하게 한 사람들은 15년 다 그냥 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급이 낮으면 10년 뭐 이렇게 10년. 가고. 그래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한덕수가 중요했던 게 대충 특검에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요 인물들 다 15년 나올 것 같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전두환 예. 12.12 때 이미 그때 나중에 96년에 재판받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형이 15년이었어요 그때. 구형 15년. 예, 그리고 실제 형량 나온 거는 10년에서 7년 뭐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구형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15년 정도 구형. 알겠습니다. 당시 말씀하신 대로 하화평, 뭐 이학봉 이분들이 이게 이제 80년에 전두환 내란에 같이 들어갔던 중요 임무 종사자들입니다. 징역 15년 구형받았고 확정은 징역 8년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조팀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7년 그때 당시 예, 선고가 17년이었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냥 10년, 15년형 그 정도 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걸 놓고서도 과거 사례가 자꾸 언급이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라고 하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 사형이었던가 비교했을 때 지금 사형을 하는 게 맞느냐 요 안에 그 특검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좀 주요하게 보는 게
그 국회 봉쇄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본대.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박성재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기각이 된 것들도 국회 봉쇄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봉쇄라는 건 계엄 중에도 국회 봉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한 거가 진짜 내란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 대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한덕수 전 총리나 뭐 그런 사람들도 10년, 15년형 요 나오는 게 약간 일종의 기준선인 것 같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네. 아, 국회 봉쇄 그렇죠. 1980년에 전두환 불법 계엄에도 국회 봉쇄는 사실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니까 피해야 됐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그렇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군 뭐 보안사령관이 이제 이미 다 권력을 군과 뭐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두환은 사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형이 구형이 그리고 나중에 무기징역이 됐죠. 그러니까 선고는. 선고가 자, 근데 이제 사실 구형이 사형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형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능지처참형 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아마 전두환은 능지처참형에 이제 됐을 텐데 그냥 사형이 나온 거고. 그래서 뭐 한인섭 교수 서울대 예.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피해자 서사가 생긴다.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오히려 적절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좀. 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상민 장관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몇 번 만에 이렇게 내란을 내가 동조하고 주도하는 거냐. 그리고 나는 진짜 행안부 장관 시절에 대통령과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후배라고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내가 장관직도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진짜 정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지도 않았다. 왜 날 15년 때리냐.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최후 변론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우리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예. 그쪽 입장을 좀 그쪽 말씀을 입장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쪽 입장만 이러한 묻어지니까, 발언이 예.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좋아요. 오늘 아, 조금 적은 것 제가 같아요. 좀 좋아요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네. 딴 데선 잘하시잖아요. 좋아요 장사. 왜 여기서는 좋아요 장사 아니, 못하세요? 딴 데서도 이렇게 좋아요 장사를 잘 구독 좋아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좋아요를 아니 이 눌러주십시오.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2,500개인데? 저 5,000개는 넘어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최후 변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국민의힘 당명 변경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좋아요. 마음에 든다. 바꿔야 된다.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라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어제 이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건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상민 장관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거 개헌 문건 그거 본 거 아니냐? 아니다. 그날 뭐야? 낮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가 있었는데 한덕수 정총리가 겸 이 장관은 알았어?라고 물어봐서 그날 일정 나 몰랐어. 오늘 김장 갔다 왔잖아. 요 얘기 하려고 보여준 거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못 믿겠어요. 물론 뭐 이건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고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허석권 소방청장 등이 그러니까. 탄전단수 제가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법정에서 네. 이 소방청장 등의 증언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여러 의견을 유튜브로 좀 주셔가지고 그 얘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J님께서 P2R님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 옷이 예쁩니다. 정보 좀 주세요. 몰라요. 코디가 해준 겁니까? 코디? 예? 와 개인 코디가 코디? 있어. 코디는 정수이고요. 예. 몰라요.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집히는 대로. 그냥 집히는 대로. 예. 혹시 너 밝히기 어려운 브랜드입니까? 아니요. 저는 주로 밝히기가 어려운 거는 테무, 알리, 뭐 당근 이런 당근. 거라서 제가 예.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은 머리님께서는 직위원 판사를 보고 위험도 없고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신하 조아님이 박성태님 입이 근질근질 이렇게 긁으면 돼요. 이런 걸 또 읽어주세요. 예. 김상만 씨, 그냥 성철이 형 말이 다 맞다. 홍태영님, 장성철 너무 좋아요. 찐 보수. 이런 것도 좀. 잠시만요. 읽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볼 때는 계속 없었는데 언제 이런 얘기? 제가 쳤어요. 김상만님. 김상만님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이게 혹시 장성철 소장님과 친인척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게시판 조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쿠폰도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김PD님. 대표 돌려간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게시판 조작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네. 공격한 겁니다. 한동훈 지금 뭐 불만이 많다고 장 소장님 지금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모욕감을 느꼈다 한동훈한테. 불만 없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한동훈.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에 대해서 급 칭찬을 하신 아까 누구라고 그러셨죠? 모르겠는데요. 까먹었죠. 네. 까먹었죠. 김성만님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다. 김상만님 그냥 성철이 형 말이 다 맞다. 커피 쿠폰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 지금 방금 제가 댓글 보는데 좀 서툴러서 한 분께서 좋아요가 방금 600개가 또 늘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팍팍 느네요. 더 좋아요 더 눌러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규현 판사와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동갑이다라고 하니까 한 분이 진짜 동안이다라고 쓰셨어요. 누가요? 지규현이요? 제가요. 그게 의문이에요. 진짜 동안이다. 지규현 판사와 김준일 평론가님이 동갑이라니라고 한 걸 보고 누가 동안이라고 모르겠네요. 제가 동안이겠죠. 뭐. 제가 볼 때 두 분 다 동안이신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이 닫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현주씨님이 장성철 씨 이준석한테 특명 받고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 다 보여서 안쓰럽네요. 내가 앞에 이준석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그렇죠. 이준석한테 특명을 받아? 그건 앞에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다고 현주씨님. 둘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 한칼 토론이 인기가 좋네요. 19,000명이 지금 비교가 쭉 안 되죠?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러브 네이처님께서 김준일 평론가가 헐 동안이에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조팀 기자 화이팅 무적 LG 트윈스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최강두사님이 세로이님 커피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드리세요 좀. 최강두사님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세로이님도 최강두사님 의견에 따라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의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DHKCBRH 아무튼 끝에가 스캔님 김준일 20대임. 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제가 무슨 허탈한. 아니요. 뭐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예. 제 친구들 대머리 많아요. 아니 머리숱이 김준일 평론가님이 많아요. 뭐 그건 약 드시죠? 저희 조상들한테 감사해야 되죠. 왜냐면은 조상한테. 제가 탈모도 없고 탈모도 흰머리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탈모인들 건강보험 지원 반대합니다. 1,000만 탈모인들이 지금 뭐 저를 공격해도 제가 3,000만 발모인들을 연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막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탈모가 있고 퍼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너무 티가 나서 이렇게 뚝뚝 찍으면 약간 가려진대요. 그것도 하고 와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좀 비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잖아요. 네. 제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안 다뤘었는데 주태인 기자님 네. 이혜훈 후보자 네. 어떻게 임명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문회까지 가서 보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었으면 아마 진작에 그만뒀을 거다. 다 그 얘기들 하시고 그래요? 특히 뭐 보좌관 갑질 같은 경우도 뭐 좀 문제가 됐지만 이번 주에 드러난 그 위장 미혼 그거 있잖아요. 아들 청약 아파트 그거 건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보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아픈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건 보수권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이혜훈 의원을 선택한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환율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환율이 너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확장 재정 정책보다는 긴축 재정 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다 확장 재정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강력한 카드로 이혜훈 의원을 데리고 온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런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표면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 분위기는 진짜 아니다 이런 진짜 얘기들이 아니다. 그런데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화수목의 조사에서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예. 이혜훈 적합 16%, 16%. 부적합 47,
모름무응답 37이에요. 예. 일단 모름무응답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 지지자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대통령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뭐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김어준도 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 16%가 어떤 수치냐면은요. 인사청문회 이제 앞두고 여론조사했던 거 가장 낮았던 게 박근혜 정부 때 문창극 예. 예. 총리 후보자 9%. 어. 그 다음이에요. 제 두 번째로 야, 역대 낮아요. 후보자 이게. 중에? 역대 그래요? 후보자 중에 16%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기 힘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임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보는데. 일각에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의 상위 호환인데 어. 강선우 후보자도 안 됐는데 예.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재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상위 호환이 되냐. 근데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갤럽이 이제 60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수 쪽에서도 인사 문제를 생각보다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운의 일탈은 그러니까 이 비리는 개인의 문제지 정권에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명 철회를 하면은 야 쓰고 버리나 이렇게 또 안 좋아질 수가 있는 약간의 이제 고민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청문회는 네. 하고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해운은 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거의 안 90%는 된다? 통과할 수 있겠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통과 가능성이 좀 그 낮아졌다. 분기점이 그 청약이라고 위장 생각하시는 미혼, 거예요? 예, 위장 미혼 아들. 그게 뭐, 클 것 같아요. 예. 저는 지난 목요일에 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날 틀기 위해서 두 건의 녹취 녹취. 파일을 지금 킵해놓고 있다. 아 방송 안 된 걸로. 네.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역시 두 분 인기가 좋아요. 제가 사실 계속 이거 뭘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9,000명 넘게 아까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드렸는데 또 드려요? 또 드려요.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김 PD님이 지금 되게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골핑 77님 022056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박성태 뉴스쇼 선택했습니다. 박성태님 와. 뉴스쇼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이라고 주셨습니다. 골핑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다음에- 줘야 돼요. 왜 혼자만 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주는 아까 거예요. 줬으니까 조태임 기자님. 아, 네. 저 제 칭찬해 주시는 건 좀 민망하긴 한데 요다요다 파리님이 계속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예. 조태인 기자님 아재들 사이에서 화요일마다 고생하시는 조태인 기자님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진짜 고생하세요. 아 네. 요다 미안해요. 파리님이죠? 네. 저도 지금 딱 뽑아놨어요. 아, 그래요? 이 말씀을 아, 드리려고. 네네. 왜냐면 아재들 사이에서 화요일마다 고생하는 조태임 기자님이라고. 요다요다 파리님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생인데 20대라서 조태임 동생인데 아, 누나라 그래보세요. 누나. 누나는 저는 암수리님한테 드릴게요. 암수리님. 준일이 형 강적들 녹화썰 푸세요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지난주에 주말쯤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같이 TV조선의 강적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시간도 없고 안 풀고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은 나가요. 오. 이번 주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분이 또 나옵니다. 와우. 그래서 두 개를 누구예요? 같이 묶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썰을 주 풀겠다. 화요일에 썰을 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번 주에는 누가 유력한 제가 밝힐 수는 없죠. 말씀하셨죠? 근데 너무 궁금해. 재밌는 분이에요. 이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재밌는 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TV조선 강족들을 홍보하고 계신데. 아니 그 홍보가 괜찮아요. 아니라 여기 지난주에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뭔가 이번 주에 더 기대할 만한 인물이라는 게 그런 힌트죠. 거죠. 네. 예. 설마 장동혁? 저는 뭐 말을 못하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 림님 한칼 토론은 꼭 본방 사수하는 열혈 팬입니다. 제발 커피 주세요. 드립시오. 우리 또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커피 달라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아프로디테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박 실장님 그만하고 이동해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근데 아시죠? 커피 쿠폰 달라는 분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운이 좋으면 또 받는 거고 그렇죠. 인생은 운이다. 네. 권용진님 커피는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근데 저희가 사실 커피 원두값도 요즘 달러 때문에 오른다고 하니까 홍삼이나 김PD님 홍삼이나 뭐 이런 거 국내산 차 이런 거 없어요?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커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칼 토론 유튜브 버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조태임 기자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